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 북부 랭커셔의 작은 마을 렐슨에서 제인 클로프는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존과 페니 클로프 부부의 사랑스러운 첫 딸로 태어난 제인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깊은 아이로 성장했죠.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인은 매우 똑똑해서 무엇이든 쉽게 배우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부모님께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인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어머니 페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어머니처럼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제인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2007년 22살의 나이로 간호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랙풀의 빅토리아 병원 응급실에 취업했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완벽한 직업을 찾았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제인은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조나단 바즈. 그는 빅토리아 병원의 구급대원이었고 이로 인해 제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보디빌더이기도 했는데 구급대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나이트클럽에서 경호원으로 일했습니다. 제인은 조나단과 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제인이 보기엔 조나단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역시 제인에게 호감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인과 조나단은 동료들에게 둘의 관계를 비밀로 했습니다. 조나단이 다른 사람에게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개월쯤 지나자 제인은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인은 동료 간호사들에게 조나단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인은 조나단이 얼마나 자상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이야기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제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본 조나단은 제인의 시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조나단은 무례하고 게으르며 엉뚱한 농담이나 하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제인은 동료들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이 조나단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나단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몰래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 먹었으며 주말에는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인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 무렵 조나단은 제인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제인은 기쁜 마음으로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나단은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제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들떠있던 제인은 무심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조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고 심지어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그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제인은 조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제인은 극심한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였고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조나단은 제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덧붙였죠. 흔한 변명이었지만 제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조나단의 말을 믿고 싶어 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인 조나단을 위로했습니다. 조나단의 폭탄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그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나단이 하루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자신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 조나단은 제인에게 이혼이 완료되었고 이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제인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제인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나단과 함께 살기로 한 제인은 부모님께 조나단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인의 부모인 존과 페니는 조나단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인이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제인에게도 잘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나단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불필요한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부자 할머니가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의 실제 재정 상태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 월급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였죠. 게다가 조나단은 질투심이 많고 제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제인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 혹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인을 집에 가두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나단은 제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조나단은 제인의 동료와 가족들에게 제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이후에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한 조나단이 제인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폭력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제인은 도망치는 대신 자신이 잘못했다며 그의 폭력을 감내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상처와 멍을 감추기 위해 긴팔 옷과 스카프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명랑한 제인은 사라지고 의기소침하고 수동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제인은 조나단에게 폭행당하는 것이 자신이 잘못한 탓이며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조나단이었음에도 말이죠. 제인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나단은 이혼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제인에게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주기적으로 아내의 집으로 갔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고 둘러대며 제인과 아내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인은 조나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이제 조나단이 임신한 자신을 때리지 못할 것이고 아빠가 된 그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조나단의 학대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나단은 제인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제인은 거절했습니다. 평소 조나단은 제인에게 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었기에 제인은 이날도 평소처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강제로 관계를 갖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인은 조나단을 쏙 빼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 잠시 동안은 모든 학대가 멈췄습니다. 제인은 아이의 아빠가 된 조나단이 예전처럼 자신을 소중히 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몇 주가 지나자 조나단의 성적 학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딸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제인은 조나단이 출근하자마자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조나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상황은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제인은 부모님의 집으로 갔고 그동안 조나단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학대당한 일만은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말없이 제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안심하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제인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과의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은 제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조나단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린 제인은 결국 조나단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조나단은 또다시 제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제인은 조나단과 함께 살던 집에서 뛰쳐나와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조나단에게 당한 학대에 대한 진술서와 증언, 폭력 증거가 담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나단은 폭행 및 강제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나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조나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9년 11월 조나단은 폭행 및 제인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 일정은 미뤄졌고 영국에서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총 3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고 재판일에 법원만 출석하면 됩니다. 조나단은 2번의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3번째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보석을 신청할 때마다 제인의 가족은 조나단이 풀려날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변호사는 보석이 2번이나 거절되었으니 3번째도 거절될 것이라고 제인을 안심시켰지만 변호사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사건 담당 판사가 조나단의 3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나단이 제인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범죄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조나단이 구치소에서 나온 후 일기장에는 온통 공포에 잠겼습니다. 2010년 1월 그는 절대로 유죄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판사들이 자기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지. 나에게 복수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어. 너무나도 두려워. 2010년 3월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가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하진 않을까 온통 걱정이 돼. 도대체 무엇으로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제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모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나단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제인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인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모든 동선에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제인이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동료 중 한 사람이 건물에서 기다리다가 그녀와 동행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의 차와 병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짧았지만 조나단이 작정하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제인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려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재판에서 조나단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와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제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춤추며 최고의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은 예전에 밝고 명랑한 제인을 다시 보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인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2010년 7월 25일 저녁 8시경 제인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계속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제인은 혼자 병원 입구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병원 건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나단이 어디선가 나타나 제인을 여러 번 찌른 뒤 태연하게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던 조나단은 갑자기 다시 뒤를 돌아 제인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숨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제인은 온 힘을 다해 바닥을 기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다시 제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수차례 더 찌른 후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병원 직원들이 제인을 발견해 응급실로 옮겼고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와 함께 웃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인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과다출혈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제인은 50번 이상 날카로운 흉기에 찔렸고 그중 19번이 목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인이 세상을 떠난 지 4시간 후 그녀의 부모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제인과 조나단을 아는 사람들은 범인이 조나단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나단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조나단이 제인을 살해했다면 제인의 부모님과 딸 역시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인의 부모님 집에는 경찰이 24시간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조나단은 제인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조나단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조나단을 발견한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워 재빨리 체포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은 휘발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조나단은 제인의 부모님과 딸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나단은 제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 30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부모인 페니와 존은 보석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조나단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더라면 제인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페니와 존은 제인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성적으로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가
보석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인의 사건 당시에도 존재했더라면 조나단이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제인은 판사에게 보석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인 클로프의 슬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